네, 안녕하세요. 피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2014년도에 전기차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구입한 자가용이 아니라 카쉐어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주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주도를 자전거 타고 일주하려고 갔을 때였는데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좀 짐을 미리 몇 개 옮겨놔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빌리게 되었는데 그때 자동차가 무엇이었냐? 바로 기아 레이 EV 차량이었습니다. 외관으로 보면 당시 일반 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럭셔리 트림 기준 약 1,400만 원 정도 하던 게 당시 기아 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였던 레이 EV는 3,500만 원이나 했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되죠. 지금 파는 레이 EV 가격이 한 3천만 원 언더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 생각해도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 보조금이 2,300만 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보조금 적용하면 한 1,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면 한번 구입해서 한번 타볼만 하긴 합니다.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이때 레이 EV의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10km 정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탔던 그 카시어링 차량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한 90km도 못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배터리 기술이나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BMS 기술이 썩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배터리가 16.4kWh 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정도면 요새 나오는 차들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때 이 차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느냐, 제가 서귀포항에서 성산 일출봉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거리가 왕복으로 한 96k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차로는 한 번에 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전은 제가 성산 일출봉에서 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 저는 급속 완속 개념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어있던 아무 충전기를 차에 꽂았는데 그냥 옆에 비어있는 완속 충전기에 꽂아놨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모르기도 했죠. 근데 충전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차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진짜 차 안에서 온갖 전기차 욕은 다 하면서 쉬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차를 왜 만드냐. 정말 그때 전기차에 대한 온갖 정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어찌저찌 1시간 정도 충전을 하고 일을 보고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도 역시 주행거리가 문제였습니다. 배터리가 한 10% 정도 남아 있었나요?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차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차가 선다는 경고음이 계속 뜨길래 결국 주변에 있는 충전소를 찾아서 다시 들르게 됐는데 그때 갔던 곳이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였습니다. 그때 기억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서 이렇게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급속밖에 없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 20-30분 만에 충전 다 끝내고서 다시 목적지까지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 저는 전기차는 절대 대중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분들이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선호하는 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로 전기차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났나요? 한 2016년쯤이었죠. 그때 미국에서 모델 3를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전기차들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접했던 차량이 바로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입니다. 물론 이 차도 제가 자가용으로 끌었던 건 아니고 카쉐어링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 전에 있었던 레이 EV와는 다르게 정말 큰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공인주행거리부터 볼까요? 공인주행거리는 191km였습니다. 제가 그때 수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 본가가 대전이었는데 본가까지 편도로 한 150km 정도 됐어요. 이 주행거리 보면 딱 편도로 갈 수 있는 거리였죠. 물론 중간에 휴게소를 들으면서 충전을 하긴 했지만 한 번 충전으로 수원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라고 하면은 도심에서 타는 컴팩트한 차량으로 인식이 있었는데 아이오닉 일렉트릭 이후부터는 주행거리가 꽤 길어졌기 때문에 도시 간 도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인식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모델 3에서 공개했던 그 주행거리는 347km이긴 했지만요.
아무튼 아이오닉 일렉트릭부터는 주행감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쭉쭉 차가 나가고 회생제동도 생각보다는 꽤 괜찮았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욕을 하지만 당시에는 이 버튼형 기억 변속기가 진짜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오닉 자체 공간감도 꽤 괜찮죠. 하이브리드 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균형감도 당시에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때부터 전기차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191km의 주행거리는 좀 짧기는 했죠. 아무튼 그런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이후로 한 시간이 더 지나니 곧이어 한 차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이 차량도 역시나 카시어링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 차량을 처음 타보고 나서부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무조건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400km를 넘어가는 차량들이 나왔고 그 중에 대표적인 차가 코나 일렉트릭이었고 GM에서는 볼트 EV 차량을 선보였었죠. 아마 이때가 전기차 주행거리 원년의 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네마네 하는 리뷰들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부산까지는 다 도착을 했죠, 실제로.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거의 내연 차량이랑 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코나 일렉트릭이 진짜 엄청나게 팔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도 그 해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해에도 이 차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도로 어디를 가도 다 코나 일렉트릭 차량들이 돌아다녔고 웬만한 고속도로 충전소를 가도 다 코나 일렉트릭 차량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가성비도 좋고 공간감도 되게 괜찮은 뛰어난 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막 불이 많이 났던 것 같긴 한데 이후에 현대의 승승장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기아는 재빠르게 한 차량을 바로 내놓게 됩니다. 바로 니로 EV 차량입니다. 저는 이 차를 바로 접하진 못하고 1년 뒤에 제주도에서 이 차량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약하기가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무튼 니로 EV는 코나 EV보다는 조금 주행거리가 짧았습니다. 385km 정도 갈 수 있었는데 공간 자체는 코나 일렉트릭보다 훨씬 더 넓었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공간도 많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굉장히 적합했기 때문에 니로 EV 차량도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니로 EV 정도만 돼도 정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차는 무조건 이 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어 변속조차도 코나는 이제 버튼식이었죠. 근데 니로 EV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기어 변속을 했었거든요. 그게 꽤 쫀쫀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BMW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었는데. 그렇게 니로 EV 사랑에 빠져서 결국 저는 집에 도착해서 근처 대리점에 가서 바로 그 차량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차량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 니로 EV 정도면은 정말 오래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몇 달이 안 지났죠? 바로 그 문제의 차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모델 3입니다. 나름대로는 제 드림카긴 했었어요. 그리고 출시했을 때 가격도 꽤 괜찮았습니다. 롱레인지 차량은 저한테는 좀 부담스럽고 당시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RWD 트림이랑 이제 상응이 되는 그런 차량인데 그 차량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먼저 제가 계약을 했던 니로 EV랑 다시 한번 견적을 이제 비교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이 기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아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랑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넣어서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한 200~3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주행거리는 니로 EV가 훨씬 좋았지만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또 큰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리저리 제가 막 비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니로 EV는 계약이 취소돼 있고 테슬라 모델 3는 계약이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바로 갈아탔죠. 한 4달 뒤쯤에 그 차량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도 5년째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또 남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아 레이 EV부터 니로 EV까지 총 4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걸 전부 이제 렌트 차량을 이용해서 경험을 했었죠. 사실 전기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전기차를 타게 됐냐? 카시어링 업체들의 그런 프로모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렌트비만 빌리면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기능 덕분에 이럴 거면 차라리 장거리를 한번 가보고 전기차를 빌려서 좀 재밌게 즐겨보자. 실제로도 렌트 비용이 훨씬 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의외의 성능 덕분에 더 호감을 많이 가지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건 이 렌트카, 카시어링 업체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가게 될수록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카시어링에서 차를 빌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차를 빌리겠습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전기차를 어떻게 접했고 또 구입까지 하게 되었는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딱 정답이다는 아니고 여러분들과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또 제 식견이 좀 부족해서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곧 바꿀 때가 이제 됐습니다. 5년 정도 타기도 했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좀 바뀌는 부분 때문에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제가 어떤 차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들을 하나씩 한번 타보면서 이 차는 어떤 부분이 좋고 이 차는 어떤 부분에서 패밀리카로서 괜찮은지를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내용이 많기도 했고 또 몇몇 분들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피크였습니다.